네, 유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려는 흐름을 보이는 걸까요? 5,260선까지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막판에 일부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인데 물론 완전히 만회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종목별로 바라봤었던 시선들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시장 분위기 더 냉철하게 담아봐야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PB 모셨고요. 바로 인사드립니다. PB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유가에 놀랬는데 유가가 여전히 높은데 조금 다른 쪽에서 공급한다고 하니까 또 잡히는 흐름들이 나타나요. 그게 맞춰서 지금 증시가 움직이니까 역시 핵심은 유가구나 싶습니다. 자, 지금 이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뭘 더 중시하면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고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펀더멘탈이 흔들렸냐를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전혀 펀더멘탈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 좀 작용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전략 비축률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되면서 이걸 푼다, G7에서 이제 이 전략 비축률을 푼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 같은 경우도 오늘 116불까지도 올라갔던 게 지금 100 초반까지도 내려와 있는 이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지금 결국에는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AI 기반의 인프라 주식들이 지금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아마 오늘 아침부터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계속 끈질기게 팔지 말고 그냥 뚝심 있게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뚝심 있게 원래 보고 있었던 AI 쪽 진영은 우리가 여기서 공포에 던지지 않아야 한다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좀 빠졌는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려는 흐름은 나옵니다. 물론 더 올라갔으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진짜 궁금한 건 사실 이거죠. 지금 구간에서 이 반등 시점에서는 뭘 사야 하고 저점으로 뭘 봐야 하고 지금 뭘 안 팔아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지금 그거잖아요. 다른 전쟁 관련주가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도 그럼 눈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다른 인플레 쪽으로 자극시킬 수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포트 전략은 어떻게 세워요? 일단은 이게 그 금리 인하의 시기에서 이게 2021년도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서 이제 인상으로 돌아가던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단발성의 이벤트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트루스 소셜에 얘기한 게 이거는 사실 일시적인 이 상승이다. 결국에는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유주 같은 경우나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비중을 계속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적으로는 오늘 급락했던 이 주식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반도체나 아니면 이런 기술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주들을 차라리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전쟁 관련주보다는 이런 대형 종목군들 AI 진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결국엔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논의하는 것보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쪽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 열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바라봐졌던 건 정유 가스주도 움직였지만 비료사료주입니다. 물가 오르면 식당 물가가 완전히 뛸 수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던데요. 네, 그래서 사실 비료사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3월 말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좀 회담, 시진핑과의 회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대두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요. 네, 그럴 때마다 좀 이벤트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유가와 굉장히 비슷한 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에 따라서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비료까지도 지금 공급에 차질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이제 되돌림이 있을
또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크게 상승이 됐지만 네. 아무래도 오늘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맞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단기간의 어떤 sek터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정유나 그런 가스 관련주도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같은 결로 챙겨지고 있네요. 이런 곡물 사료 쪽도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눌려있는 펀더 훼손 안 된 쪽에서 기회 찾아보자라는 의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실 유가랑 연동해서 살펴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우리 그쪽도 있잖아요.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럼 이것도 유가랑 반 성격이면 여기도 똑같이 보세요? 사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유가와는 조금 달리 네네. 보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에 대한 수급이 그죠.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는 네네. 모습들은 있거든요. AI의 섹터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급락하는 지금 섹터는 아니지만 네. 저는 이거는 태양광은 좀 달리 볼 필요가 달리 보자. 있다. 조금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상승의 결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6월 달에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스페이스X가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와도 또 그죠. 같이 결부지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태양광에 대한 수요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태양광을 지금 이걸 단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유가가 뛰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처가 더 늘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함께 상승 쪽으로 동행했지만 유가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이런 태양광 쪽은 다른 모멘텀이 빠지는 게 아니므로 함께 좀 더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분류가 중요한 시장이네요. 자, 현재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양대 시장 물론 마이너스권이기는 한데요. 서킷이 걸리고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던 구간 대비는 그래도 줄여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 보고 계시다시피 330포인트 가량 내려가면서 5,253선 지나고 있고 어느덧 그래도 5,200선은 회복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90선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 버티기에 들어간 흐름입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사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팔고 있죠. 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가 나타나는데 개인이 이 속에서 지금 5조 가깝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개인의 포지션, 만약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 이 부분이 또 의미를 가져다 줄지 챙겨보시죠. 코스닥에 있어서의 수급의 특징은 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소폭으로 363억 원 가량이 찍혀있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좀 들어왔다가 살짝 소폭 둔화되는 흐름들이 오후장에 거치기도 했었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3월 들어서 한 1, 2, 3거래일가량 계속해서 코스닥을 담았었죠. 3조 단위로 담았었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해서는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 상승 분위기를 본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빠지다 보니까 시총 상단주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버텨주는 쪽은 오늘 조선주였다라는 점 같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속한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보통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한 뒤에 한 달 이내에 증시는 안정성을 찾아 나간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변동성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구간이 바로 발생 이후 2주가 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우리가 들어서 있는 구간이 바로 그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2주 내 구간일 텐데요. 오늘 장도 정말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3시 반에 이르기 동안 지수는 한때 5,100선까지도 내려갔다가 그래도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마감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텐데요. 내일은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97% 하락한 5,251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333포인트 선 내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56% 하락한 1,10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 5%를 넘어서던 하락 구간이 점차적으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갔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5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자, 달러당 원화 환율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9원가량 오르면서 1,500원대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1,495원대에서 마감한 모습, 내일장일 외국인 수급에 변동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죠. 코스피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그나마 지수 하방을 버텨줬다라고 보여집니다. 4조 넘게 개인들의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가파른 매도세를 방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1조 넘게, 외국인은 3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른 환율 때문일까요? 3조 3천억 원가량을 팔아치웠던 점이 오늘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시죠.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긴 했습니다만 기관은 개인이 5,200억 원가량 순 매수세를 보여준 데 비해서 기관의 매수세는 조금 약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5,459억 원가량을 팔아치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조금 힘든 구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겠죠. 내일장은 조금 더 나은 표정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장 리딩 섹터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오늘장도 역시 비료, 사료 관련 종목들, 석유 관련한 종목들 상승 탄력을 거세게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섹터 안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비료, 사료 관련한 종목들은 전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시세를 뿜어주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걸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료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수출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일제히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직행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남해화학도 상한가 안착했다가 마감 상황을 들여다보면 17%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조비, 효성 ONB, 누보, 롯데 정밀화학 같은 종목들도 좀 길게 윗꼬리를 달면서 파란 색깔 봉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죠. 자, 사료 관련한 종목들도 테마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일사료가 10% 넘는 급등세, 누보, 에드바이오텍,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에드바이오텍 외에는 모두 음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긴 윗꼬리를 달았다는 모습도 반드시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들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 변동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비료 관련해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종목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리딩 섹터는 유가 상승 테마입니다. WTI 원유 선물이 한때 115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선물 차트를 들여다보니까 104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고개가 꺾이는데 크게 일조했던 것은 G7과 국제에너지기구 거기다가 일본까지도 비축률을 아낌없이 풀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 관련한 종목들도 음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다만 상승폭 자체는 탄력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너비스 11% 넘는 급등세였고요. 극동유화도 7%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급등할 때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장 이후의 흐름이 좀 궁금해지실 텐데요. 계속되는 시간을 통해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의 테마도 들여다보시길 바라겠고요. 자원개발 테마주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비료, 사료 관련 종목들의 급등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서울가스가 6% 넘는 급등세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역시 음봉으로 마감. LX 인터내셔널은 5.19%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4.5% 다만 장중 한때 9%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머니맵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장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이 조금 아쉽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역시나 큰 낙폭을 가져가게 됐고요. SK하이닉스 9.52% 낙폭,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HPSP, 이수페탈시스까지 8에서 9% 낙폭 가져간 종목들 상당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생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펩트론도 있겠고 삼천당 제약 0.4%가량의 상승으로 그래도 이렇게 파란 불빛이 가득한 장세 속에서도 빨간 빛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ST팜도 1.3% 상승, 다만 전반적으로는 역시 하방 압력 거셌고요. 금융주들도 일제히 낙폭 가져가는 가운데 오늘 그나마 조선 섹터 안에서 HD 현대중공업이 4% 가까운 상승 탄력, 삼성중공업도 3.4% 강세 흐름 시연을 해줬습니다. 자, 그 밖에도 방산 종목들 가운데에서 변동성이 최근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화시스템은 2.4%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현대로템은 7%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부분도 체크포인트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머니맵이었습니다. 네. 자, 5천선이 과연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선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5천선이 61선 지지라인이긴 합니다. 챙겨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 안에서의 변동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변동을 즐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네요. 자, 그렇다면 포트상에서 펀더가 훼손되지 않은 이익 기반이라면 저희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힘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가운데 모멘텀이 확실한 쪽, 이벤트가 확실한 쪽으로 좀 더 집중해 봐야 할까요? 오늘 챙겨와 주신 섹터가 어딘지 함께 열어봅니다. 내일의 섹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주목하는 광통신, 엔비디아 이벤트 GTC 컨퍼런스가 3월 16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세상을 놀라게 할 칩을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는 거가 실리콘 포토닉스랑 그리고 공동 광학 패키징인가요? 맞습니다. 예, 너무 어려워요. 예, 사실 이게 뭐 광학 패키지라고 하면 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사실 저도 이게 공부를 하면서 네. 굉장히 이게 통신에 대한 공부를 이게 굉장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아무리 학습을 많이 한다고 한들 이 정보를 결국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통신을 했을 때 결국 여기서 나오는 열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아무래도 정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병목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결국 통신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기존에는 그 통신에 있어서 구리를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이게 열이 계속적으로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통신은 빛으로 바로 이 연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광 모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걸 이제 CPU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예. 결국 코어 패키지 옵틱스라고 해가지고 이 빛과 이 반도체 칩과 광 모듈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런 이 빛에 기반한 이 광통신을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젠슨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베라루빈에 대한 이 반도체 칩에서 이런 광통신에 대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사실 이 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번 이 전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레이더에 있어서 이 통신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이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전력 증폭기에 있어서 이 광통신 분야가 또 하나의 섹터로 부각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증시가 하락할 때는 네. 그럼 결국 올라갈 때는 어디서부터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반도체도 올라가겠지만요. 결국 다음 주에 있을 GTC에서 과연 젠슨왕이 네. 어떤 얘기를 할지가 좀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한다면 주가도 같이 놀래주기를 바라겠고 그렇다면 이제 전혀 새로운 쪽의 주식시장은 늘 반응하니까 광통신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기회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루멘텀 인수했을 때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으로 압축해야 할까 싶기는 해요.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광통신 내에서 나왔네요. 네. RFHRC. 결국 사실 광통신 아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제일 이제 탑픽에도 먼저, 나오기도 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작은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확실히 이 대장주 위주로 조금 진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광통신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급락을 했고 네. 사실 그 어제는 또 급상승을 맞아요.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증시에 대한 이 흐름에 맞게서 지금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지만 결국에는 AI 인프라, 이 통신 인프라에 있어서 RFHIC가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RFHIC 같은 경우는 이미 LIG에 있어서 이 천궁에 이미 도입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 광 모듈 같은 경우가 그런 점에 있어서도 향후 이제 미국에 있어서 이 광통신이 더 부각이 됐을 때는 이 RFHIC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단은 85,000원 라인대까지 한번 잡아보는 부분으로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애프터 시장에서의 등락이 있는지도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